형장의 구원.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구가 제 이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평양 외곽의 형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무릎 꿇은 채 나무 말뚝에 묶인 저는 눈앞에 집행 소대원 5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총사령국가 안전보위부 소속 요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반당반혁명분자 김철진 최후 진술 있는가? 집행 책임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제가 곧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형장 뒤편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집행 소대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제 옆으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식간에 제 몸을 묶은 밧줄이 잘렸어요. 어리둥절한 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45년 전 두만강을 건너도록 제가 몰래 도왔던 청년 리명호였습니다. 끼십시오. 지금 당장. 명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주변은 연막탄 때문인지 뿌연 회색 연기로 가득했고 총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명호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보위부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이미 형장 경계를 벗어나 산비탈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10년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이 이제는 저를 주기로 했고 제가 목숨 걸고 도왔던 사람이 돌아와 저를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극과 복수 보위부 요원이 되다. 모든 것은 제가 16살이던 해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형 김철수는 저보다 4살 위였고 가난했지만 언제나 밝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을 얻어 누워 계셨죠.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형은 두만강 넘어 중국과 밀무역을 하며 식량과 어머니의 약을 구해왔습니다. 오늘은 좀 큰일이 있다. 늦어도 새벽에는 돌아올게. 12월의 추운 밤 형은 제 머리를 쓰다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형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보위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철수는 오늘 새벽 두만강 월경을 시도하다 사살되었습니다. 시신은 수습하시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국경비대 막사에서 본 형의 등과 뒷머리에는 총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형을 뒤에서 쏜 거였죠. 경비대원은 마치 벌레 한 마리를 밟아 죽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월경하는 반역자를 쏘는 게 우리 임무야. 장례를 치른 후 형이 물건을 정리하다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형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철진아, 형은 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어. 이곳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이야. 너는 살아남아라. 꼭 살아남아서 자유로운 곳으로 와라. 형은 저와 어머니를 데려가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은 총알 몇 발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만에 돌아가셨고 저는 16살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수. 형을 쏜 사람들, 형을 반역자로 낙인 찍은 이 체제의 모든 것에 대한 복수. 하지만 저는 약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적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 저는 곧바로 보위부 청년동맹에 지원했습니다. 담당자가 의아해했지만 저는 연습한 대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형은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씻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형이 죄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수심을 가슴에 품은 채 보위부 체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중생활의 시작. 처음 3년은 하급 요원으로 온갖 자비를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정식 보위부 요원으로 임명되었고 담당 분야는 아이러니하게도 탈북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첫 임무는 탈북을 준비 중이던 30대 남자 박성호의 체포였습니다. 급습 과정에서 저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그의 아내와 8살쯤 된 딸아이를 보았습니다. 명백한 탈북 증거물을 발견하고 박성호를 끌고 나왔을 때 뒤에서 아내와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빠. 그 순간 저는 어린 시절 형이 끌려가던 날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성호는 노동 단련대로 보내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보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야간 순찰 중 두만강변에서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20대 중반의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떨고 있는 그녀의 눈빛은 형이 마지막으로 제게 보냈던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5살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중국에 있는 언니에게 가려 했던 겁니다. 형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들으시오. 상류로 가면 얕은 여울이 있고 내일 밤 11시에 그곳으로 가시오. 순찰이 없소. 당신은 보위부원 아니오? 맞소. 그러니 일은 절대 비밀이오. 만약 잡히면 나는 이 이야기를 한 적 없어. 알겠소? 여자는 감사를 표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명백한 반역 행위였어요. 들키면 총살당할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이 못다 이룬 일 사람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형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정보가 들어오면 일부러 늦게 현장에 도착하거나 증거를 없애주고 안전한 루트를 알려주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갔습니다. 온성군 탈북 조직 사건. 보위부 요원 4년차 제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온성군에서 대규모 탈북 조직이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강명철 대자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의자 박명수는 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강 대자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내 자식들을 데려와서 내 눈앞에서 괴롭혀줄 테니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 대자 동지, 제가 조사를 맡아도 되겠습니까? 좀 더 심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강 대자가 나가자 저는 박명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소. 당신 자식들은 무사해야 하지 않소. 내가 적당한 진술을 만들어줄 수 있어. 탈북을 시도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자수했다고. 형량이 훨씬 줄어들 거요. 왜 저를 도우려는 겁니까? 박명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형도 당신처럼 가족을 위해 강을 건너려다 죽었소.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소. 박명수는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6개월 형을 받고 풀려나 자식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동자 김영숙을 포함한 7명은 가혹한 고문 끝에 브로커 최철수의 정보를 불었습니다. 강 대자는 저에게 최철수 체포 작전을 맡겼습니다. 저는 또 다른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포 작전 이틀 전 제가 이전에 도왔던 리명호의 친척
리경이 동물을 몰래 만나 최철수에게 경고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전하시오. 작전 당일 저희는 하루 종일 매복했지만 최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 대자는 정보가 샜다며 분노했지만 다행히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적어도 브로커를 지켰고 앞으로 그를 통해 구해질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파국과 체포 그리고 박성국의 경고. 그렇게 6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30여 명의 탈북자를 도왔습니다. 어느 가을밤 정민철 가족을 도와 탈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민철 가족이 국경비대에 체포되었다는 거였어요. 구치소에서 정민철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팔아넘긴 거요. 당신 아니면 누가 알겠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려준 정보가 새나간 걸까요? 구치소를 나오자 동료 박성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소자, 우리 몇 년 같이 일했지요. 근데 말이요. 자네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소. 요즘 탈북 시도가 성공하는 경우가 유독 자네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늘어났소.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 조심하시오. 윗선에서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어. 저는 모든 증거물을 없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도왔던 사람 중 한 명이 체포되었고 그는 고문 끝에 제 이름을 댔습니다. 김철진 소자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즉시 소환되어 한 달간의 조사 끝에 반당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공개 처형이 결정된 구치소 독방, 저는 제 삶이 헛되지 않았을지 생각했습니다. 형,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처형 전날 밤 박성국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자네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 왜 그랬나? 저는 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하지만 사실 나도 자네가 부러웠어. 나는 겁쟁이야. 하지만 자네는 용기가 있었어. 미안하네, 자네를 구해줄 수 없어서. 박성국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 다음날 아침 저는 현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명호가 중국 브로커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저를 구출한 것입니다. 산비탈에 숨겨둔 차를 타고 달리는 트럭 안에서 명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도왔던 사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았어요. 저희 생명의 은인이신데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명호와 함께 국경까지 걸어갔습니다. 멀리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형도 이 강을 건너려다 죽었죠. 차가운 강물을 헤치고 건너편 땅에 발이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어요. 북한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저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를 구하려던 명호의 동료 윤철이가 총에 맞아 희생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이동 끝에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할 때 창밖을 보니 하늘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형님, 제가 드디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형님이 꿈꿨던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명호, 정민철 가족, 박명순 가족 등 제가 도왔던 수십 명의 탈북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사히 살아 있었습니다.
속죄와 희망 형이 꿈을 잇다. 한국에 정착한 후 명호의 제안으로 탈북민 정착을 돕는 NGO 프리케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탈북민들을 상담하며 적응을 도왔습니다. NGO에서 열린 행사에서 저는 200여 명의 탈북민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제 형이 탈북하다 죽은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속죄하려 합니다. 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서 말입니다. 긴 침묵 후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형이 수첩에 제 글을 적었습니다. 형님,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곳에 왔습니다. 이제 저는 형님이 하려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자유를 나누는 일을 말입니다. 4년째 되던 어느 봄날 NGO 사무실로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그분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문을 열자 전 동료 박성국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보이부 요원들과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소자, 아니 철진 동무. 박성국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떠난 후 많은 생각을 했네. 자네 말이 맞았어. 자네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도 할 수 있었네. 자네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했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고 북한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가끔 악몽을 꾸지만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저는 형이 무덤에 가서 말할 그날을 꿈꿉니다. 형님, 제가 형님의 꿈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형님도 편히 쉬십시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일할 것입니다. 복수가 아닌 구원을 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들과 함께 하나된 한반도에서 살 수 있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것이 제 형의 꿈이었고 지금은 제 꿈이 되었습니다.